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슬기짱 선생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국어 시간의 슬기짱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고유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한자어와 외래어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까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혹시 교과서에 연필로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130쪽부터 133쪽까지 한번 연필로 풀어본 다음에 수업을 듣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한자어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고유어는 순수하게 그 뿌리가 우리말에 있는 말을 고유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고유어의 특징으로는 감각과 관련된 표현들이 발달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고유의 정서와 감정을 잘 표현해 준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것을 한자어나 외래어로 바꾸기 힘들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그렇다면 한자어의 특성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30쪽을 펼쳐주세요. 교과서 130쪽에 보면 4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다음을 보고 한자어의 특성을 알아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가운데에 고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그 고치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4개의 문장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고치다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문장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장은 지은이가 구두를 고쳤다. 두 번째 문장은 찬미가 병원에서 병을 고쳤다. 세 번째 문장은 아버지가 서류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쳤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국회에서 법률을 고쳤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고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다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가로 1번의 문제를 보니까 기억에서 리을에 고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는 한자어를 보기에서 골라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 고치다는요, 우리의 고유한 고유어인데요. 고유어인 고치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표현했던 문장들을 한자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수행해야 하는 문제인가 봐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한번 보면요. 지은이가 구두를 고쳤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이 고쳤다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보기 안에서 어떤 단어랑 바꿀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보기 안에 단어를 보니까 개정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수정하다의 4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구두를 고쳤다라고 하는 말이랑 쉽게 바꿀 수 있는 단어는 개정하다? 좀 안 어울리네요. 치료하다는 더더욱 안 어울려요. 우리가 좀 아플 때 치료하다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 수선하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선하다라는 말은 옷이나 모자나 신발이나 이런 것처럼 입는 것과 관련된 단어에 쓰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지은이가 구두를 고쳤다라고 하는 문장은 지은이가 구두를 수선했다라고 고치면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기억에 써볼게요. 기억에는 수선하다 라는 말로 바꾸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니은 문장. 찬미가 병원에서 병을 고쳤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 방금 전에 구두를 고쳤다랑 바꿨을 때 너무 안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아플 때 그것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 바로 치료하다였죠. 아무래도 니은 문장은 치료하다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바꿔서 읽어보면 찬미가 병원에서 병을 치료했다라고 쓸 수 있겠죠. 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 바뀌네요. 써볼게요. 치료하다.
자, 다음으로 디귿과 리을도 우리 한자어로 바꾸어 보아야 하는데요. 디귿을 보면 아버지가 서류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쳤다라고 쓰여져 있고, 리을은 국회에서 법률을 고쳤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두 개의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보기에 남아있는 한자가 두 가지죠. 하나는 개정하다, 두 번째는 수정하다인데요. 이 두 단어를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역시나 여러분 무엇을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국어사전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국어사전을 찾아보았겠죠. 개정하다라는 말은 문서, 하나의 완성되어 있는 문서를 고칠 때 개정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수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글자나 글에 존재하는 잘못된 부분을 고칠 때 수정하다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 디귿과 리을을 어떤 한자어로 바꿔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서류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쳤다라고 하는 건 서류에 있는 글 속에 나와 있는 글자를 고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다보다는 수정하다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리을과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고쳤다와 같이 어떤 하나의 완성되어 있었던 문서를 바꿀 때에는 개정하다가 더 어울립니다. 그러면 정답 나왔죠? 디귿에서 바꿀 때 더 잘 어울리는 말은 수정하다이고요. 리을처럼 법률이나 문서를 바꿀 때에는 개정하다가 더 잘 어울립니다. 자,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고치다라고 하는 고유어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뜻의 구별이 크게 없이 공통적으로 다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한자어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하여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병원에서 뭔가 아픈 곳을 고칠 때는 치료하다라는 세분화된 말이 그리고 국회와 같이 법률적인 부분, 문서의 한 부분을 바꿀 때에는 개정하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양가로 2번 한번 보면요. 기억에서 리을의 고치다를 한자어로 바꾸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라고 쓰여져 있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고치다라고 하는 건 좀 쉽게 말하자면 뭉뚱그려서 어떤 상황에서건 그 의미의 구별이 크게 없이 다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한자어로 표현할 때는 개정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수정하다처럼 정말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 상황에 딱 적합한 한자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고 세분화하여서 나누어진 의미를 한자어가 표현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양가로 이번에 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한자어로 사용을 하게 되면 뜻이 더 정확해지고 세분화되는 느낌이 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각각 표현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고치다라는 말은 아무 상황에나 다 썼다면 뭐 개정하다라는 말은 아무 상황에나 쓸 수 없잖아요. 그 의미가 더 많이 나누어졌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한자어의 특성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고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부해봤듯이 고치다라는 고유어는 그 단어 하나가 여러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었다면 한자어는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것이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라고 했어요. 잘 나누어져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은요.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고 정리할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한자어는 고유어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 한자어,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자, 의사 선생님이 쓸 때는 치료하다라고 써야 해요. 반면에 국회의원이 법률을 고칠 때는 개정하다라고 써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한자어는 조금 더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선생님이 도움을 하나 주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신문을 펼쳐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문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잘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정치 분야의 신문을 보면 정치와 관련된 전문적인 어휘들이 한자로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고 또 경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경제와 관련된 전문적인 어휘들이 한자로 너무 많이 쓰여져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한자어는 전문적인 개념 혹은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표현한다는 것인데요. 한자어는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모두 뜻을 가지고 있는 뜻 글자이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개념들을 한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우리 신문 보면 어려운 어휘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 신문에 나와 있는 다양한 그 한자어들도 보통 눈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개념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좀 사고를 해야 하는 그런 언어들을 한자가 많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특성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특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 자, 두 번째 특성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선생님이 도움의 필기를 주도록 할게요.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추상적이라는 말은 구체적이라는 말과 반대말인데요. 구체적이라는 것은 눈에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추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추상적이다라는 말 자체도 추상적인 단어고 한자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는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빠르겠죠. 자, 마지막 특성. 마지막 특성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자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한자어는 고유어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유어만으로는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말들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나 한자 잘 몰라 라고 하면서도 평소에 한자어 굉장히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용 이런 말도 다 한자어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어로 다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한자어가 보완하는 역할을 많이 해줍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자 문화권이라는 데 속하면서 한자를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겠죠. 자, 정리해 볼게요. 한자어는요,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자어나 외래어는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모두 우리말의 한 부분이고요.
이 한자어는 특히나 고유어를 보완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어를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한다라기보다는 너무 과도하게 굳이 한자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좀 덜 쓰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결론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을 구성하고 있는 마지막 주자죠. 외래어의 특성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보고 외래어의 특성을 알아보자 라고 쓰여져 있네요. 지금 3명의 친구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고프지 않니? 우리 피자 먹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남학생이 좋아, 인터넷으로 주문하자 라고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은 두 팔을 번쩍 벌리면서 샐러드도 시켜줘 라고 했네요. 자, 지금 대화를 3명이서 했고 말도 3문장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 외래어가 무려 3개나 들어있네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느꼈죠? 우리 피자 먹을까? 할 때 피자 외래어고요. 좋아, 인터넷으로 주문하자 할 때 인터넷도 외래어고요. 샐러드도 시켜줘 라고 할 때 마지막 샐러드도 외래어죠. 자, 우리 양가로 1번 문제가 이거네요. 이 대화에서 외래어 모두 찾아보래요. 3가지가 있었네요. 피자, 인터넷, 샐러드. 이 3개가 외래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외래어는 아무래도 너무 우리나라 말 같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문제 볼게요. 양가로 1번에서 찾은 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오글거려하고 좀 싫어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피자는 좀 고유어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양식 빈대떡이라든가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야, 우리 피자 먹자 이거랑 야, 우리 서양식 빈대떡이나 먹자 이거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 맛의 느낌이 잘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고 싶어도 피자를 서양식 빈대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잘 없죠. 그래서 우리 양가로 2번은요. 선생님이 굳이 적지는 않을게요. 근데 친구들 중에 나는 정말 이 피자나 인터넷이나 샐러드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너무 잘 바꿀 수 있다. 이건 너무 번뜩이는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양가로 2번 한번 작성해보세요. 뭐 교과서에는 샐러드를 뭐 과일, 채소, 버무림 이렇게 예시로 들어서 써놓기는 했는데 바꾸기 조금 힘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렇게 물음표로 해놓겠습니다. 바꾸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이어지는 문제가 양가로 3번인데요. 양가로 3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기 어려웠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인강 들을 때 친구들 없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이 외래어는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외래어가 어디서 들어온 말이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근데 이 외래어에 사용되는 그 단어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피자는 외국에서 먹던 음식이죠. 이걸 우리나라로 들여와서 사람들이 그대로 외국에서 먹었던 그 맛 그대로 먹는데 이게 들어올 때 그 이름도 같이 전달이 되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피자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게 원래 이름은 피자이지만 우리는 서양식 빈대떡이라고 부르겠어 라고 해서 바꾸어 부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외래어를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기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외래어가 외국에서 들어온 사물들에 붙여진 이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대신하는 고유어나 한자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려고 했었던 그런 움직임들은 주변에서 실제로도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들어본 것 중에 진짜 많이 웃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기도 너무 웃긴데 똑똑 손전화라고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스마트가 똑똑하다라는 뜻이고 핸드폰이 손에 들고 다니는 전화기잖아요. 그래서 똑똑 손전화라고 바꾸자라고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잘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우리 말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대체할 만한, 바꿀 만한 고유어나 한자어가 많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활동을 바탕으로 외래어의 특성 정리해 볼게요. 자, 양가로 4번은 위에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거 정리해서 적어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사물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집에 많이들 있는 텔레비전. 텔레비전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지고 오면서 자, 이것은 외래어로는 텔레비전이지만 우린 이걸 바보상자라고 부르자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부르지 않죠. 근본적으로 들어올 때 이름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고유어나 한자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외래어,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면 듣기에도 너무 어색하고 말하기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잘 대체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외래어도 그대로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특성 모두 알아봤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 국어는 필기가 너무 많아요 라고 생각하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오늘은 더더욱 필기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문법 부분 좀 중요하니까 꼼꼼하게 필기하고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외우는 거 아니고요.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천천히 잘 들어보고 이해해보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 꼭 선생님한테 연락 주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특성 다 알아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말을 구성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부분을 없애려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한자어를 다 없애자라고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특성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유어는 그것을 한자어나 외래어로 바꾸기 힘들다. 한자어는 그것을 고유어나 외래어로 바꾸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외래어는 그것을 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꾸기 힘들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들이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 고유어 같은 경우는 감각적인 말들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고 한자어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말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마지막으로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온 말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각각 사용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꼭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할 수는 없다는 거 알아두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공부를 하냐? 대신 여러분들이 이 각각의 특성을 잘 알고 너무 과도하게 한자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그게 바로 다음 쪽 내용입니다. 다음 쪽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대화를 보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자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말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굳이 고유어를 쓸 수 있는데 한자어를 쓰거나 외래어를 과도하게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대화 볼게요.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손님은 좀 손님답게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운동화를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신발 신어볼 수 있을까요? 235mm 부탁합니다. 네. 사이즈는 맞으세요? 네. 이 컬러로 구매하고 싶은데 값을 디스카운트 해주실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디스카운트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는 품절되어서 별도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주문하면 제가 상품을 수령하는데 며칠이나 소요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읽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손님이 굉장히 그 외래어랑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뒤로 젖히고 읽어보았는데, 자, 밑줄 쳐져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네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구매, 사이즈, 컬러, 디스카운트, 품절되었다, 별도로, 수령하다, 소요되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단어들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그렇게 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양가로 1번에 이 대화가 어떤 느낌을 주는지 말해보자 라고 쓰여져 있는데, 뭐 이해는 아마 다 될 거예요. 되기는 할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나 싶은 말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을 수령하는데 며칠이나 소요될까요? 이런 거는 좀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화가 주는 느낌은 한자어나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서 대화의 내용이 금방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물론 난 한자도 너무 많이 알고 외래어도 너무 많이 알아서 다 이해가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물론 선생님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들었다면 수령이 무슨 말이야? 소요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디스카운트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디스카운트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이 대화에서 밑줄 친 한자어와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위의 대화의 밑줄 중에 한자어가 무엇인지 외래어가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에 보면 구매하다랑 사이즈는 밑에 이미 쓰여져 있네요. 그 다음 단어부터 볼게요. 자, 네, 이 컬러로 구매하고 싶은데 컬러 무슨 어죠? 외래어입니다. 외래어의 컬러. 자, 다음 값을 디스카운트 해주다 할 때 디스카운트 외래어입니다. 디스카운트 하다. 그 다음에 품절되어서 할 때 품절되다 이거 한자어죠. 품절되다. 다음 별도로 주문하다 할 때 별도. 별도로는 한자어입니다. 잘 모르면 어디 찾아본다? 국어사전 찾아본다. 자, 그 다음에 수령하는데 할 때 수령하다 한자어이고요. 마지막으로 위에 소요되다 이것도 한자어겠네요. 소요되다. 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고유어로 한번 바꾸어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한번 자연스럽게 바꿔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운동화를 사려고 하는데요. 이 신발 신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구매하다는 사다라고 바뀌어져 있죠. 다음. 네, 사이즈는 맞으세요? 라고 물어봤네요. 사이즈는 그냥 발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네, 크기는 맞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다음, 사이에 그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좀 힘드네요. 네, 이 컬러로 구매하고 싶은데 이거 자연스럽게 바꾸면 네, 이 색깔로 바꿀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좋겠는데
색깔 할 때 색이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고유어로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색깔이라고 치면 고유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빛깔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 이 빛깔로 구매하고 싶은데 라고 빛깔. 그 다음에 값을 깎아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깎다라는 말 써도 되는데 애누리 하다라는 말도 고유어예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 하다는 깎다 혹은 애누리 하다. 이 애누리 하다라는 말 요즘에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반값 애누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여져 있는 경우 있죠. 이것도 고유어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면 이 컬러는 품절되어서 라고 써 있는데 그냥 이거 이 빛깔은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없어서 없다. 그 다음에 별도로 주문하셔야 합니다. 이거 그냥 따로 주문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따로. 그 다음에 수령하다. 이거 굳이 왜 이렇게 썼나 싶어요. 진짜. 제가 이 상품을 받는데 라고 쓰면 될 것 같고 며칠이나 소요될까요 말고 며칠이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령하다는 받다, 소요되다는 걸리다. 여기선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너무 과도하게 한자어나 외래어 사용할 경우에 그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 굳이 그렇게까지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은 소통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133쪽 아래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여러분 달려오면서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뜻도 알아보고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는지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유어에는 우리 민족의 정서나 감정, 감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 한자어는 고유어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더 분화된, 나누어진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이나 전문 분야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이 많다. 외래어는 다른 나라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온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 많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요즘 외래어를 점점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교류하게 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 말들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아래쪽 보면 한자어와 외래어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각각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 하지만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한자어와 외래어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준다. 따라서 한자어와 외래어를 되도록 고유어로 바꾸어 쓰고 상황에 맞는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되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모두 우리말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없앨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고 이 세 개를 다 사용하는 것이 우리말을 풍부하게 해주는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많이 사용을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까지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이 우리말을 좀 더 사랑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쓰여진 시가 있어서 오늘은 그 시를 한번 제시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어보고 시의 주제가 무엇일지 그리고 이 시를 읽고 나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지도록 할게요. 시에 대한 해설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 한번 볼까요? 자, 생각해봅시다. 자, 이 시는 우리말 사랑 1이라는 제목의 서정홍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여기 1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2, 3, 4도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연작으로 계속 쓴 시가 맞는데요. 우리 1 한번 읽어보면 짧게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일시정지하고 봐도 되는데 잠깐 보면
자고 일어나 달리기를 하면 발목 삘까봐 조깅을 한다. 땀이나 찬물로 씻으면 피부병 걸릴까봐 냉수로 샤워만 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 마지막에 잠이 든다까지 해서 끝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시의 주제와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학교 친구들은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패들릿 주소에 이 시의 주제가 무엇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를 읽고 난 느낀 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학번을 포함해서 꼭 공유해 주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조금 길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공부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